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김용태, 윤 차자가 탈당 권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내가 15일에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 내가 임명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15일이 바로 어제였었다는 거죠.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서 탈당하십시오라고 권고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탈당을 권고한다는 얘기 이거 나가주십시오라는 얘기의 정중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탈당은 본인 판단, 윤 못 끊는 국민의힘. 문제는 김문수 후보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당은 본인 판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탈당을 말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김 위원장의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주십시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탈당은 본인 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당은 아우성인데 윤 요지부동, 비상계엄, 정치적 사과는 가능하다라는 거에 국민일보의 지금 일면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나갈 것 같지 않다, 요지부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과는 가능하다.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한 친윤 핵심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정당한 헌법적 권한이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생각이 아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 얘기인 즉슨 탈당을 얘기하는 당내의 기류와는 사뭇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갈수록 난제가 돼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김상욱, 이재명 지지 2 함께하자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김상욱 의원, 이젠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죠.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도 함께 하시죠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전북 유세에 동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살짝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서울에선 공개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매년 3월, 4월쯤 되면 초중고생 기초학력 평가를 지금 보죠. 그런데 그동안 시험을 보긴 보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결정하길 이거 공개하십시오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조희연 전 이 교육감이 이 학교 서열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으로 같이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공개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볼까요? 결과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므로 상위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서열화 등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개별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해서 공개하면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서울시가 공개를 하게 되면 전국의 다른 지역들까지 확산이 될 것이냐 여부도 좀 같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좀
충성조기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누구랑 악수하고 있지를 봤더니 우리가 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 언제 만났지? 이번엔 트럼프 주니어 아니고 아버지 주니어, 아버지 트럼프랑 만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난 장소가 어디냐? 만난 장소가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카타르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 카타르 국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이 카타르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카타르 국왕이 국빈 만찬을 준비를 하면서 정용진 회장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카타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4억 2천만 원짜리 전용기를 또 선물을 해서 한참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 카타르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지내보려고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인맥이 누가 있나 찾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정용진 회장을 카타르로 초대를 했다라는 거죠. 카타르가 보기에도 정 회장이 트럼프의 금줄 인맥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 대선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공약 점검.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갖고 왔을까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건 교육 공약입니다. 이재명 전국의 서울대 10개, 김문수 서울대 지방대 공동학위. 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이 각 후보들 저마다 스승의 날 맞아서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살짝 좀 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놨느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교사의 근무 시간 외에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교육 강화하겠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 고졸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큰 틀이다라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나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정치활동 자유보장, 오히려 여기는 정치적 중립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와 지역거점대의 공동학위제 이 활성화.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늘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일부 부실대에 대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살짝 좀 다르다 하지만 지금 조목조목 보육,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이 구상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죠.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전국에 서울대 10개면 글쎄 이게 그럼 서울대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서울대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제일 잘하니까 가고 싶은 건데 전국에 10개면 서울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제 서울대에 이제 투입된 예산이 1년에 한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대 10개, 나머지 9개 아주 거의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9개를 꼭 똑같이 4,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설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발상은 알겠어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이 대학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 그러니까 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크고 과거에 그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크고 아주 그 과거의 명성을 떨쳤던 지방 국립대학들, 거점 대학들이죠 말하자면 네. 각 도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물론 은퇴했습니다만 지역에 아주 과거에 훌륭한 대학에 있던 교수도 그 여러 가지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10개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구호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왕 네. 교육 공약을 하려면 앞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만 정말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왜 대학이 차별화하게 되는가 이런 걸 좀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서울대 만들다는 게 정말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서울대처럼 거점의 국립대를 굉장히 잘 크게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육성하려면 서울대만 봐도 뭐 연간 한 4,500억씩 지금 이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글쎄 재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얘기가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괜찮냐? 김문수 후보 공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대와 지방대를 공동학위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대 사실 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서울대 가장 좀 기준이 되는 이 포인트 기준점이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네. 서울대랑 지방대 공동학위제면 또 서울대 학생들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말은 그럴듯하죠. 네. 네, 지방대 격차를 서울대랑 줄이라는 뜻에서 한 거죠. 그래서 공동학위제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탁상 공론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진주에 있는 그 경상대학, 국립경상대학, 네. 이 항공우주회사가 거기 있잖아요. 사천에. 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학위제를 추진하다가 서울대생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취지는 참 좋은데 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UCLA니 버클리 대학을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킨 그 사례를 우리도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서울대학하고 지방하고 그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느니 대학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방 국립대를 네. 다 서울대학으로. 네?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뭐 네. 파리 1대학, 7대학 좀 많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공동학위제 다 반대해서 되지도 않는 거를 하겠다. 그게 얼마나 현실에서 먹힐지 저는 뭐 탁상 공론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글쎄 이 공약도 좀 탁상 공론 아니었겠느냐 깊은 고민 없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알아봤죠. 이준석 후보도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수포자, 수학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이걸 방지하는 맞춤 수업을 좀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이공계 쪽을 좀 더 이 교육을, 공교육을 강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구상이에요. 학교는 어제 아예 이 서울 교대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공부하는 학교를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는 교육만 해야지 교육과 보육을 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게 보육이랑 교육이 딱 분리가 안 되는 면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학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기계적으로 지식만을 주입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선생님하고의 이런 소통을 하면서 뭐 인격적으로도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도 많고 어쨌든 학교가 이제 특히나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그쵸. 이제 부모 이상의 뭔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것도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받는 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어떻게 보면 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육이 아닌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육과 교육을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안고 가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교권의 침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교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뭐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각 후보들의 저희 공약을 살짝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공약들이 또 있겠죠. 다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공약이 맞느냐라는 거죠. 후보들이 좀 더 고민을 좀 거듭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날 밟고 가라. 네, 기사 보겠습니다. 윤 못 끊는 국힘, 김문수, 김용태 엇박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어제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직접 찾아가서 탈당을 권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장과 대선 후보의 얘기가 다르죠. 윤영걸 대표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아직 네. 교통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윤 대통령을 찾아뵈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 탈당을. 네. 저것도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법은 조용히 하는 거죠, 조용히. 조용히 누구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탈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은 결단합니다. 출당 조치합니다. 그러면 서로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촉구하고 안 되면은 당에서 오늘 내려도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출당시키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리더가 하는 일이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리는 거, 또 지금 할 일, 내일 할 일, 급한 일을 가르는 거, 네. 가르마 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급한 일이 뭐냐면 중도층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탄핵받은 것을 절연하고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디커플링, 거리를 두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자꾸 시간을 끌고 있어요. 지금 대선이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18일 남았죠. 13일 남았어요. 예, 사전선거 투표는 지금 8일 남았어요. 근데 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네. 안 되면 오후에 결단을 내려서 빨리 끝내야지. 저렇게 하다 보니 이번 주 일요일 날 TV 토론회 열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또 노동당인가요? 네. 권영국 후보인가? 네. 세 명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탄핵만 아마 줄기차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내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일이 정말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 무슨 기자회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한테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물밑으로 조용히 본인이 찾아가든 사람을 시켜서 보내든 이래 해서 안 되면 저도 단호한 결정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쎄 정말 일이 되게끔 하려는 생각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약간 지금 뭐가 먼저인지 우선인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겁니다. 절연은커녕 윤석열 붙잡는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히려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한테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 한겨레 지금 일면이에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런 의미의 어떤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의 반응은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다. 그 윤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지금 얘기인 거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간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있긴 했지만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살짝 좀 다른 게 지금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한테 탈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는 두 사람 간 당사자 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 존중한다라는 얘기 외에는 없었어요. 살짝 좀 빗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대표입니다. 그냥 대표. 당을 완전히 장악한 건 후보입니다. 후보. 근데 후보가 지금 직접 싸우는 당사자가 후보인데 네. 근데 지금 후보가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용태 위원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 투트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투트랙을 할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건 투트랙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 선거가 계엄,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그 탄핵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근데 뭘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저 별로 의미도 없어요. 전달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근데 분명한 거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네. 출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거의 사실은 압도적 우위 속에서 치러진 선거 구도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권이 안 했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가 반대했다고요. 이제 와서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제 와서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 따지고 무슨 아스팔트 우파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생각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저런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87년도 이후에 쭉 정치를 봐왔습니다만 네. 저런 대선도 없었고 이건 김문수 후보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기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어묵한 박정희 시대에 그 투쟁을 하고 말이죠. 노동현장을 누볐던 이 김문수의 그 결단. 정정당당 김문수라며요. 그 구호가 그렇게 나와 있대요. 당에. 네.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슬로건이죠. 왜 정정당당하게 왜 못합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 의해서 파면된 당신 나가주시오. 안 하면 우리 출당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무슨 대통령입니다. 돼도 문제예요. 돼도. 저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결단 못 내는 대통령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라가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대선 이후에 뭐 당권을 바라보겠다는 건지 당권 하려면은 강성 지지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네. 뜻밖의 이렇게 일찍부터 좀 흥분하시진 않는데 조금 흥분을 하셨어요. 네. 지재 교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뭐 당무 우선권 얘기하면서 당을 이 당권은 다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인데 당을 장악을 했으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지 왜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얘기가 김문수 후보도 뭐 말씀처럼 결단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본인이 판단할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가서 자진 탈당을 좀 권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까지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윤 자진 탈당 요구에 날 밟고 가라. 김의 결정을 미뤘다. 날 밟고 가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묘한 게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밟고 가라는 건지 가는데 방점인 건지 아니면 진짜 밟고서까지 갈 거야 라는 건지 어떤 쪽에 방점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날 밟고 가라 앞에 문장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날 밟고 가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탈당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힘이 빠진다. 내가 탄핵 국면에서 한때 지지율이 40%, 50%까지 갔는데 오히려 빠진다.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기 일이잖아요. 선거가 뭐 6개월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1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날 밟고 가라.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밟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체면은 저는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네. 체면은 살려주되 윤 대통령의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결연,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일본의 유명한 경영의 신 교세라그룹 회장이 네. 그런 얘기했어요. 이 소선은 대학과 닮았고 대선은 비전과 닮았다. 비전. 그러니까 소선 네. 작은 은혜를 베풀다가는 네. 대학 크게 일을 망치고 대선 일을 잘 되게 크게 성공하는 거는 비정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전체 이익으로 해서 판단할 때는 네. 냉엄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비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지요. 그래서 정당하고 친목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잖아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안 시켜도 돼요. 하지만은 지금 정당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게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내리되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면이라든지 그 지지자들의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건 배려하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좋다. 너무 늦으면 하나만 합니다. 네.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정광석가처럼 예? 쾌도 네. 남마식으로 지금 네.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안 끝내면 또 내일 넘어가면은 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노선이다라고까지 딱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당장,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요 앞에 문장에 있는데 그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나를 밟고 가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네, 그럼 승리하기 위해 밟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당에 있는 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걸 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선 역할론 자신감 탈당 관련 김 후보가 결단을 버티는 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나 탈당하면 내 지지자들 따라서 다 같이 당 나갈 텐데 괜찮겠어? 표 잃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따져볼게. 최창일 교수님. 네. 선거는 또 결국은 표 싸움인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당을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들어오는 뭐 찍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들어온 사람이 많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도 다 다르고 네. 이제 속이 뭐 이 지지 성향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말이죠.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 지배의 정치이기도 하고 자기 지배의 정치이기도 하고 인민주권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인민들이 그야말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헌재가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찬성했고 거기에 부응해야죠. 조응해야죠. 그게 이른바 책임성의 정치입니다. 근데 그게 결여되어 있는 거지,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지지 성향을 따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따져봐도 말이죠. 정치공학적으로도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당연히 아스팔트 우파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있어야지 그 국민의힘이 잘 된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가 속으로 대통령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자신이나. 국민의힘을 지금 완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했죠?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고.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당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결기를 못 부리고 결단을 못 내니 저 당도 한심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한심한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 저 정당은 너무너무 한심한 정당이고 정당의 역할이란 말도 사치스러워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비대위원장 말 다르고 대통령 후보 말 다르고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거의 뭐 많은 여론사에서 보니 거의 20% 차이가 나는 여론사가 많던데 네. 아직은 며칠 남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봐서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이거 제 추측인데 네. 대선 승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 이성이, 이 인간은 이성이 작동하는 건데 합리적인 이성, 이른바 합리적 선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작동이 되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좀 그래서 저건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을 저런 정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시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지금 손을 한 4번쯤 쓰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되고 본 적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 아니겠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윤,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끌려 나가면 나갔지 내 발로는 못 나가라는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당이 될지언정이라고 돼 있죠. 출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가령 당원 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당원 당규에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3년 동안은 당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그런 당내 어떤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당내 규정은 물론이고요. 이경민 변호사님. 법도 그렇고요. 보통 뭐 이렇게 만든 그 순간, 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보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 나가십시오라고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형법도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이제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후에 이제 법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당원 당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이제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큰 틀 안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원리를 좀 준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이런 판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적을 제한할 그런 이제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앞으로의 우리 기준에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위헌 판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렇게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차원의 이제 그런 묘수가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을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논란도 좀 방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내 얘기를 듣는 윤석열 전 대통령 좀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든 의문이 이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이런저런 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고요. 뭐 지금 뭐 당원 당규도 새롭게 만든다고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뭐 버티는 윤, 뭐 나가지 않겠다는 윤이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뭐 출당시키는 수밖에 없죠. 김용태 위원장이 윤리위를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다고 봅니다. 아니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지지할 수도 있고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지만 대선 이제 18일 남았잖아요. 예, 사전 선거까지 하면 13일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있는 한 야당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해법 모색에서 출당도 모양이 안 좋아요. 자진 탈당.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모양을 세워주고 체면 예우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봉합해 주는 게 좋죠. 네. 그게 안 되면은 뭐 출당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 좀 걱정이 지금 중도층 지지율이 좀 차이가 자꾸 많이 나거든요. 어제도 지지율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5% NBS. 중도층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18%,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인가요? 윤 대통령 40년 지기,
또 장해찬 당에서 구설수 일어나서 그 공천 취소하니까 수용구에 부산 수용구에 무소속 출마해서 해당 행위한 사람, 네. 또 정호용이라고 12.12 일으킨 93살 된 어르신, 이런 분들을 새로 영입해가지고, 물론 뭐 정호용 전 장관은 취소했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좀 잡고 중도층을 겨냥해서 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늦지 않게 윤리위 열 거다. 만약에 자진 탈당을 안 한다면, 그리고 시간도 없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딱 D-8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거.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언제 내리고 또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내릴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하와이입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갔다 하와이라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현재 미국 하와이에 가 있는 상태죠. 보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합류 설득 요청에 특사 김대식 하와이행. 네, 김대식 의원이 대표적인 친홍계죠. 홍준표 전 시장과 상당히 친근한 측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대식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하와이 가서 좀 설득 좀 해주세요라고 김문수 후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한 특사로 18일쯤, 네, 1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모레인가요? 18일쯤 미국 하와이에 갈 겁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하라는 요청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최창일 교수님, 김대식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하면 화가 좀 누그러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화뭉차사도 아니고 화뭉에 무슨 이성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거 방법도 유치해요. 김대식 의원이 무슨 큰 어떤 신망을 받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이라서 보내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무슨 누구 보내가지고 화를 달랜다고 뭐 지지를 다시 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혹독한 비판을 거둬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별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때 그때 내가 꼬마 민주당 안 간 게 후회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 뭐 김대식 의원 가고 안 가고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 홍준표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 말이죠, 끌어들일 명분을 줘야 돼요.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근데 아까 이제 다 이제 열거하셨는데, 정호영 전 장관. 네. 내일 모레가 5.18입니다. 5.18 바로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한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계속 흥분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이해 좀 하려고 해도 내일 모레가 5.18인데 그건 감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역사의식이 없는 건지, 세계가 다 없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요. 5.18 앞두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진압한 특전사령관을 지금 임명한다고 했다 취소가 됐고, 속동전사가 누굽니까? 가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했던 그분을 또 뭐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임명하고, 장해찬 씨는 그렇다 쳐요. 정치인이니까. 게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지금 전원일체 지금 이 인용 8대0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공산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조응하는 것이다. 그게 책임성의 정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 그게 결여되어 있는 분 같아요. 그거부터 바로 잡아요. 그래야지 한동훈 후보나 전 후보나 홍준표 시장에 들어올 명분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존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가니까 속된 말로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무슨 공산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8대0 일어난 건데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지금 김대식 의원이 각오한 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네. 시작은 홍준표 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결국 김문수 후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거죠. 지금 뭐 김대식 의원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누가 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홍 시장을 비롯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지금 현재 선대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만한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줘야 되는데 나는 김문수 후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약간 흥분하셔서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김대식 의원이 간다고 해도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 거의 매일같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죠. 말씀처럼 이게 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넓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오늘 새벽 한 3시, 4시 사이쯤 우리 시각으로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내가 저격수 노릇을 할 때로 기억을 한다. 저격수 노릇이 정치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뭘로 저들한테 타격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당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할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게 내 역할인 양 착각을 했는데 근데 이 당은 언제나 들일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났다.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역으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세월이 됐었다라는 거죠.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일부입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하와이 시간으로는 한 아침 7, 8시 사이에 일어나서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들릴 갔다가 열심히 저격수 노릇하고 들릴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더라. 이 당이 그런 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뭐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뭐 많은 비난을 했어요. 지난 그 대통령 후보 경선도 사기 경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사기 경선이라고 하기에 근거가 너무 없지 않나요?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떨어지면 다 사기 선거래요. 경선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들리라러 갔는데 엉뚱한 놈이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변방에만 돌았나요? 당 대표 했지, 대선 후보도 몇 번 나갔지, 뭐 대구시장 다 국민의힘 후광을 업은 거지 자기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정치 경력 한 30년 되신 분이 저렇게 원망만 하니까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또 책임감도 전혀 없고 네. 또 늘 말을 왔다 갔다 지금도 정계 은퇴한다고 갔다가 뭐 내가 지금 미국에 잠깐 망명 와 있는 거지 돌아가서 복귀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신뢰성도 없고 참 보수가 저런 정치인들을 여태까지 큰 인물로 키운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민주당이 또 총리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해당 행위가 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게 돕는 거예요. 저게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지금 다 부인하지만은 저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죠. 네. 네. 지금 말씀이 지금 글쎄 올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온다고 해도 정치권으로 다시 온다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놔서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들릴 갔다가 왔을 때 안방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느냐.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거기는 안방이 아니라 어디란 얘기냐. 변방이란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당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조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방금 저희가 본 그 글에 이제 각종 뭐 지지자들이나 해서 글을 이제 댓글을 단 거죠. 아유 오지 말라 그러세요. 단호히 조치하세요. 이거 선거 패배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수입니다라는 이런 지지자의 댓글에 거기에 대댓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찬일 교수님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저희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아유 니네도 바쁜데 오지 마라고 하셔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오지 말라는 건가 아닌가 그렇거든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는 네. 거 뭐 그렇게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하망차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보내도 계속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지만. 저거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와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건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전 대구시장은 이제 차기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쪽과 뭔가 어떤 연정이나 어떤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그걸 연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또 다른 뭐 이제 논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데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 저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가 너무 세요. 네.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행태라든지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탄핵이나 계엄이 좀 소극적이었던 거 이런 거 반성할 수 있는데 그 수위를 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기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선 끝나고 자신의 정치 입지. 은퇴? 저는 은퇴했다고 보지 않아요. 은퇴하면 저렇게 얘기합니까? 정계 은퇴하고 다 대통령 되고 그랬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됐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계 은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불씨는 기본이니까 그거 이제 잊어서 그 비판할 계제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할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어떤 그 명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철저히 정치적 이익주의거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익주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요. 네. 이미 그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돌아올 생각은 없고 지금 하와이에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본인 어떤 정치적인 다른 입지, 아까 뭐 연정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다른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하와이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홍준표, 이재명 정부 총리로 컴백인데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후보, 홍준표 시장,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싹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실제로 한 이 보도가 이 뉴스원 보도 같이 볼까요? 이재명 후보 쪽 인사가 구체적입니다. 이달 초, 5월 초에 연휴가 상당히 길었었죠. 연휴가 긴 기간 동안에 뭐 부처님 오신 날 등등해서 홍 전 시장 쪽에 연락을 해서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 쪽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가부가 명확한 확답은 안 했지만 총리직 논의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물론 홍 전 시장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언론에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사 이거 사실 무근이에요.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 쪽에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조승래 공보단장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아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는데 제가 보통 정치권 볼 때 아마 다른 분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양쪽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아니땡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요. 예, 뭔가 좀 조짐이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경선 끝나고 미국 가서 저렇게 친정을 향해서 자기 먹던 우물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우물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우물에 거의 독약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저러니까 저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저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생각나요. 네. 그때 국민의 당인가 있을 때 문모닝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가지고 문모닝. 언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국정원장 자리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그 국정원장보다 더 그런 거죠. 박지원은 그래도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은 안 하고 갔는데 저렇게까지 욕을 하면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연정이냐 야합이냐 그 기준은 저는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네. 총리가 돼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총리로 가서 그 정부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바꿀 수 있겠어요? 저렇게 친정의 힘도 하나도 못 받고 혈혈단신 혼자 가서
제가 보기에는 자리만 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자도 왜 자로가 그 영모한 사람한테 가려는 거를 자로가 막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봤자 나는 이용만 당한다. 안 간다 그랬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가면 이용만 당하는 거죠. 예, 대선에 도움 주고 그거 조금 과실을 택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딴 건 아니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연정이라는 건 말이죠. 네. 그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연정이에요. 그게 이제 A당과 B당이 서로의 정책도 공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연정이거든요. 근데 한 정당이 있다가 거기서 뭐가 안 되니까 나와서 여기 비난하고 그 품에 안기는 거. 이건 연정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치학적으로 객관적으로거든요. 객관적으로. 제가 그 연정을 자꾸만 오해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연정이 아닙니다. 네. 예, 그건 그 상대방의 그 권력자에게 안기는 거다. 예,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이건 연정도 아니에요. 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양쪽이 다 좀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네. 저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이 홍준표 시장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라는 말이 지난 10일 날 한 얘기죠. 11일 기준으로 며칠 전이라고 한다면 5월 초, 5월 연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보도에서는 5월 초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홍준표 전 시장 쪽에 뭔가 제안이 왔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었죠.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굴뚝에서도 연기가 났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서 뭐 총리를 간대 어쩐데 승낙을 한대 안 한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홍준표 전 시장 쪽 보수 쪽으로 계속 손을 내밀고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홍 전 시장한테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호 이사장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재호 이사장이 누구와 저녁을 먹었느냐. 문진석 민주당 의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이현희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이거 왜 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호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사제간, 이 선후배간 모임으로 정치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노웅래 전 의원이 옛 나의 제자여서 매년 찾아오는데 이번에 이 중앙대 후배인 문지석 이현희 의원도 같이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현희 의원한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현희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치 상황 및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넓은 의미에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이재호 이사장도 뭔가 사실 이재명 후보도 중앙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삼 지금까지는 이 뭐 중앙대 후배라고 문진석 의원이나 이현희 의원이 오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재호 이사장도 과거에 민주화 진영에 있던 분이 진보 진영에 있다가 이제 전향한 그런 케이스인데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재호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친 이명박 이제 그쪽에 좌장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번 대선이 워낙 이 국민의힘의 명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MB계 좌장도 했습니다만 보수였지만 이쪽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서 중앙대라는 하나의 고리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앙대 나왔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저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잠깐 만난다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인수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죠. 정권이 출범하는 거라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 토양을 좀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홍준표 전 시장, 이재호 이사장 등등 보수의 또 원로 거물들에 대한 민주당의 러브콜이 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긴장해야 될 부분인 거겠죠.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먼저 첫 번째, 추경호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계엄군 국회 도착 26분 전 추경호, 나경원과 통화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이 보안이 되는 그 비화폰 있죠. 그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해서 보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선언한 이후에 시점에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이랑 통화를 했더라라는 게 기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그날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밤 11시 22분에 이땐 아직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이에요. 23시 22분에 추경호 의원한테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전화를 했어요. 1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 11시 26분에는 누구한테 했느냐?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때는 40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하고 계엄을 선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시간상으로 1분, 40초.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더 얘기를 할래야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네. 또 한편으로는 계엄을 선포한 이 급박한 시간에 굳이 전화해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라는 이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추경호 그 네. 당시에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거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민의 원내대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전화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의심을 살 여지가 있죠. 그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도 뭐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그 회의장으로 또 바꾸고 좀 번복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살 국회에서 좀 비상계엄을 지원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아닌가. 또 나경원 의원도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어요. 지금 또 당권 도전도 했습니다만은 대권 도전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 차원에서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좀 하려는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사실 그런 요청을 하려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경찰이 실질적으로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통화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일부만 비화폰에 대해서 나온 거지 뒤에 비화폰 통화 기록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추경호, 나경원 이 의원 그리고 혹은 누가 더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할 수 있는 거냐. 당연한 조사 수순으로 소환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특수단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튀어나왔을 때는 네. 사실 그걸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의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피의자로 갈 것 같으면 정말 이제 혐의점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유의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맞다. 그래서 아마 저런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이후에도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전부 이제 조사를 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아마도 전화를 해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경찰 조사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입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죄 관련해서 공범으로 같이 묶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화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네. 그 내용까지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춘다면 이게 이후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그 시점과 통화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강하게 의심은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내용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그런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짧게.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경호가 원내대표였잖아요. 근데 국회로 하지 않고 당사로 왔잖아요. 상당히 혐의가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협조해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건 상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처럼 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니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이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모이라는 지시를 했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 김상욱 의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김상욱 이재명 지지 이 함께하자 화답입니다. 네, 김상욱 의원 어제 직접 다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습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김상욱 의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좀 볼까요? 김상욱 의원이 16일 오늘이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을 좀 도는데 이 전북 지역 유세에 같이 동참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개인의 생각은 좀 저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하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었는데 개혁신당도 아니고 민주당으로 가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가장 보수를 잘 대표를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저런 일은 없었죠. 탈당은 할 수 있어도 선거 직전에 또 저 상대방 당에 가서 그러니까 탈영한 사람이 군인이 적군으로 가서 적군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앞장서서 선발대가 돼가지고. 저런 일이 금태섭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과거 있을 때는 공수처법 관련 이견 때문에 탈당을 했지 그쵸. 바로 적군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그래서 저는 김상욱 의원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네. 하지만은 정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5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사법 리스크를 다 무력화시키는 지금 법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법도 바꾸고 형사소송법도 바꿔서 자신에 대한 거는 재판도 아예 못하고 재판을 해도 무죄가 당연히 나오게 하고 그 재판을 대법원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것까지 추진하는데 정말 그런 것까지 지지하는지 저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자세인지 국민 60% 내지 70%가 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금 여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지하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나는 자리만 밝히는 게 아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걸 좀 더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비판받는 그런 지점도 역시나 지지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좀 볼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네.
마지막 인물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누구냐?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씨죠. 허경영 씨가 왜 나왔느냐? 오늘 허경영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중강제추행 등등이 있죠.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 구속, 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건데 허경영 씨 그동안 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잠깐 보고 오시죠.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허경영 씨의 그 공중부양 그 영상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데 그건 지금 안 들어갔네요. 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어록을 남긴 허경영 씨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가 가늠이 된다라는 건데 이경미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구속이 될까요가 아니라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태도가 조금 이제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이 검찰도 청구를 한 것을 보면 아마 발부되지 않게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예. 혐의가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도 많고 지금 이제 피해자들도 2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걸로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에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자세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관을 뭐 담당 수사관을 고소를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영장까지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오늘 오후 2시 30분이라고 하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